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 사회적 충돌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체 아시아계 중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위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타운 일대에 ATM 기기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인조 절도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출시한 지 2달도 채 안 된 토요타 자동차의 첫 전기차가 리콜에 들어갑니다. 일부 차량에서 바퀴가 빠질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이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뜩이나 정치적 분쟁으로 둘로 갈라진 미국에서 낙태권을 놓고 또 한 번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49년 만에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여성의 낙태 권리 자체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면서 낙태권에 대한 결정을 각 주별로 넘겼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온 백악관 측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It's cruel. In fact, the court laid out state laws criminalizing abortion that go back to the 1800s as rationale. The court literally taking America back 150 years. This is a sad day for the country, in my view. But it doesn't mean the fight's over. 특히 이번 판결로 미국 사회에선 생명권과 낙태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미국 곳곳에선 낙태권에 대한 찬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Kept hoping for the best, but it's clear that these justices don't care about the majority of Americans and their voices. This is going to be like history.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pro-life generation, being there for women, for the unborn. 현재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의 구조상 이번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공방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 측은 낙태약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에 대응할 각종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가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 DC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권단체인 센터 포 리프로덕션 라이츠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일리노이주 등 9개 주와 워싱턴 DC 특별자치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네소타와 네바다, 플로리다주 등 12개 주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텍사스와 조지아주 등 13개 주는 즉각적으로 낙태 금지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가 낙태를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 이후 벌써부터 국경을 넘는 원정 낙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민단체 네세시토 아보르타르는 오늘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낙태가 필요하다는 미국 여성들의 SNS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임신 중절에 사용되는 약물 역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시민단체는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십 명의 미국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체 아시아계 중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AAPI 데이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6,880달러로 아시아 22개국 가운데 16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순위도 낮지만 아시아계 전체의 중위소득인 10만 1,253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인도계로 15만 8,527달러며 대만계는 11만 8천달러, 말레이시아계는 10만 8천달러로 3위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는 8만 8,904달러로 한인 가구 소득보다 $10,000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의 12.7%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는데 22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UCLA 보건정책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건강설문조사, 연방센서스국의 지역사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해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일대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최근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일대의 소매점들을 상대로 ATM 기기를 훔쳐 달아나는 절도 행각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2일부터 최근 6월 2일까지 최소 42곳에서 ATM 기기가 도난당했고 업체들은 대부분 새벽 2시 2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업소 대부분은 식료품점이나 식당, 네일살롱, 이발소 등이고 한인 업소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20에서 30대의 5인조 절도단의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지난 3월 첫 전기차를 출시한 가운데 차량 바퀴 문제로 북미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콜에 들어갑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전기차 SUV의 일부 차량에서 주행 중 차량 바퀴의 볼트가 느슨해져 바퀴가 빠지면서 충돌 사고 위험이 제기돼 2,7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형인 전기차 SUV 차종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토요타 자동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LA 카운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강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00명대로 지난주 대비 6%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까지 실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인근 롱비치 해변에서 무료 수상 놀이터가 개장합니다. 롱비치시는 내일부터 롱비치 바다 위에 바운서 등 놀이 구조물이 떠있는 수상 놀이터 위빗을 개장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each belongs to all of us. So it was really important that we created this public improvement and that it's free of charge so that more families can come and enjoy it. 40만 달러가 투입된 수상 놀이터 위빗은 여름 시즌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세상에서 가장 기상천외하고 독특한 숙소를 찾는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가장 신기하고 특이한 숙박용 부동산을 짓는 100명에게 각각 10만 달러, 총 1,000만 달러를 주는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전 세계 신인 디자이너와 건축가, 아마추어, DIY 제작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내년 8월까지 완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심사는 미국 디자이너 아이리스 애플과 호주 건축가 코이치 다카다 등의 심사위원들이 제출물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아이다호 보이시에 있는 빅 아이다호 감자 호텔처럼 특이한 숙소를 소개하며 이런 독창적인 숙소 예약이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49%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마존이 특정인의 목소리를 복제해 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마존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리마스 컨퍼런스에서 음성 인식 서비스 알렉사를 통해 숨진 가족의 목소리까지 되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능은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어도 소리를 그대로 복제하고 목소리를 재현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음성 복제 기능은 숨진 사람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되살려 하지 않았던 말까지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윤리적 문제는 물론 사기와 계정 도용 등의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역대급 폭염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 때문인데요. 보통은 1, 2년이면 사라지는 라니냐가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이나 기자입니다.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라니냐가 출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년 연속 라니냐, 즉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20년 가을에 시작된 라니냐가 내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네이처는 2년 연속 라니냐는 종종 있지만 3년 연속 라니냐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번 라니냐는 이전의 트리플 딥 라니냐와 달리 사전에 강한 엘니뇨가 없었고 예년 같으면 위력이 약해질 4월에 더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라니냐는 태평양의 대기를 뒤흔들고 그런 요동이 전 세계로 퍼져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는 60년 만에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아프리카 등지는 극단적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사막화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봄에 최악의 봄 가뭄을 일으킨 데 이어 여름에는 한반도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동아시아 주변에 고기압성 흐름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이라든지 열파 현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만약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종료될 경우 올여름에는 역대급 열돔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이처는 유래를 찾기 힘든 트리플 딥 라니냐의 출현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기후변화의 결과인지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월 들어 3주 사이에 세계 증시는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7%,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홍콩 항생 지수는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12%나 하락했습니다. 유독 한국만 더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이 무려 18.7%나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28%나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률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금리가 빠르게 올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을 바꾸지 않고 더 씁니다. 잘 안 팔립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따라서 잘 안 팔립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도 이달 들어서 9%나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3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덮친 작년과 재작년에 TV, 노트북,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던 것도 뒤늦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재택이나 원격 교육 때문에 노트북도 사고 데스크탑도 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당겨진 거죠. 미리 많이 샀으니까.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은 이제 불과 5만 명 남짓 생존해 있는데요.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특별한 제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말쑥한 상아빛 재킷을 입는 87 예비역 공군 중위 이인범 어르신. 흰색 셔츠와 푸른 넥타이도 받쳐 입고 호국 문양이 새겨진 단추를 잠급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위해 마련된 새 제복입니다. 참전 용사 조끼, 흔히 안전조끼로 불린 단체복을 대신하기 위한 겁니다. 외국 참전 용사들이 행진 때마다 보여주는 빛나는 제복과 비교하면 기존의 단체복은 영웅들을 상징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단체복조차 지원이 안 돼 참전 용사 스스로 사 입어야 했습니다. 어떤 거 유니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사서 입었죠. 권위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니면은 외형으로 볼 때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죠. 이에 국가보훈처가 나섰고 전문가와 협업해 새 제복 제작에 나섰습니다. 참전 용사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활동도 편하도록 각자의 체형까지 맞추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만큼 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비해서 조끼는 너무 가볍고 그분들의 희생들이 보다 더 잘 대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반년이 넘는 작업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된 새로운 제복은 10벌.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시제품인데 새 옷을 입게 된 참전 용사들은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색다른 옷을 입었다고 따뜻하고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주변이나 가족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보훈처에 이번 단체복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추가 생산 계획은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기준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용사는 약 5만 8천 명. 국가보훈처는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물갈이를 시작했습니다. 국장 전원이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과거 원훈도 부활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이 모두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정보 담당을 포함한 전 부서의 국장들이 공석이 된 겁니다. 국정원을 대표하는 직무 자세를 새긴 원훈석도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원훈석이 23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이 원훈은 1961년부터 37년간 사용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오던 그 기관이 이제 새 출발해서 새로운 체제하에서 나가는.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원훈은 매번 바뀌어왔습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바꾼 원훈석이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는 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 쓰여져 국정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복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사찰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훈이 다시 자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개혁된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며 원훈 교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야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확보한 7시간 분량의 통신 첩보엔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급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숨진 공무원이 오랜 표류 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월북 여부를 묻는 북한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월북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와대가 신속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방치했고 월북 가능성 쪽으로 해경에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그 행정관이 또 해경에 가서 월북을 하는 쪽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월북몰이에 관해서 직권 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당시 여러 갈래의 군 특수 감청 정보를 분석하면 월북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요. 수사 개입 의혹을 받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측도 재직 당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수사 방향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특수 상황에서 사실 확인과 투명한 공개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전 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며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또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왜곡과 선동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해경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군과 해경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듯 했던 이재명 의원이 당내 불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내로남불 논란, 잘못된 공천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명 의원. 하지만 비공개 토론에선 불출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과 같은 토론조에 배치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면전에서 당신이 나오면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 양상이 커질 거라고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호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뭐 누구도 나오지 말고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뭐 같이 공감을 했죠.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2년 뒤 총선 지휘까지가 임기인데 개인적으로 상처만 받을 수 있어 고민된다며 108번뇌를 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만 측근 의원들은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던 만큼 출마 결심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의원들 간 난상 토론에선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선거의 준비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좀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또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이른바 정치 팬덤을 방치했다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SNS에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파였고 이들에게 고초를 겪은 이가 이재명 의원이었다면서 토론 대신 침묵을 강요하는 폭력적 팬덤을 끊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를 둘러싼 갈등부터 팬덤 논란까지 당내 개파 간 불신을 걷어내고 민주당이 쇄신 작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게 먹게 된다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는 앱을 통해서 단맛, 짠맛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여기 예술이다. 여기 예술이야. 원래는 절대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섭취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외식 메뉴인 치킨과 짜장면, 짬뽕의 나트륨 함량은 최대 4,000mg으로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서 배달 앱으로 소비자가 나트륨 등의 성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음식에 따라서 나트륨이나 당류 섭취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이나 당 저감 기능을 구현을 해서 본인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 과정에서 당과 나트륨의 함유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편의점의 과일, 채소 판매 코너를 확대하고 건강 도시락 인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데 정부는 배달업체들과 협의해 배달 앱을 통한 소비자들의 영양 성분 조절을 이르면 2년 안에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게 전자제품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요즘 가정용 가전에는 이른바 거거익선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25kg급 세탁기입니다. 가정용으로는 역대 최대 용량으로 기존 제품보다 용량은 더 늘었지만 에너지 효율은 1등급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등 편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LG전자도 곧바로 같은 용량의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AI 딥러닝 기능과 함께 세탁물의 오염도를 알아서 감지해 세제를 넣어주는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두 업체가 대형 세탁기로 맞붙은 건 지난 2020년 24kg급 세탁기 출시 이후 2년 만입니다. 경쟁의 핵심은 몸체의 크기는 키우지 않고 용량을 늘린 것. 세탁기 드럼을 새로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기술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인공지능을 갖춰 스마트하면서 용량은 큰 초대형 세탁기는 최근 소비자들의 요구입니다. 건조기가 대중화되면서 큰 이불이나 많은 양의 빨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크고 편리한 세탁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형 스마트 세탁기 개발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제품군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올해 전 세계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143조 2,6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성장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세탁기의 비중은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더 크고 더 똑똑한 세탁기를 내놓으려는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미래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나 기계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최근 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업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5G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을까? 통신 3사가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사물통신 기술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에는 통신망, 방송 전파망 등을 이용해 끊김없이 이어지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사고까지 다 예방해준다는 점에서 바로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좀 품게 됐습니다. 통신사들은 산학협력이나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율주행 기반 로봇 전문 기업과 함께
수도권과 제주도 등에서 배송 로봇을 시험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산학 협력을 통해 로봇의 실내 공간 인지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사물 인식 오류를 20분의 1까지 낮췄습니다. LG U+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손잡고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이런 통신 3사의 자율주행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